자, 일단 오늘 확률 같이 공부를 할 건데요. 늘 말씀드리듯이 여러분들이 이거 경우의 순열, 조합 이런 것들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는 이 확률을 공부하는 것이 딱히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확률의 정의를 알아도 이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경우의 수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하나는 기존의 확률들을 연산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통 우리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연산하는 것이 한 7, 80% 정도쯤, 그 다음에 일반적인 확률들끼리의 사칙 연산을 통해서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 한 20% 정도쯤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 확률의 정의를 알아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알아도 내가 그 경우의 수를 못 구하면은 사실상 확률에 있는 80%의 문제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확률은 앞에 있는 경우의 수가 먼저 제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어야지만 공부하는 게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경우의 수에서 굉장히 많이 좀 집중을 하고 문제도 많이 풀리고 그랬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확률 공부하면서 의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단어는요, 좀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시행, 사건, 뭐 표본 공간, 뭐 근원 사건, 뭐 당연히 이제 확률 그 자체의 정의도 뭐 나오겠고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 단어들에 대한 정확한 의미까지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 상태여야지만 의사소통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말했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하고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대략적인 이미지로만 생각한다면은 뭔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십상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공부를 해달라라는 당부 드립니다. 자, 아무튼 잔소리 여기까지 하고, 자, 앞에 시행과 사건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부터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시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동전을 던져요. 뭐 주사위를 던지거나 뭐 아무튼 어떤 이벤트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는 거죠. 그 행동을 했었을 때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행동이 뭐 각기 다른 행동들이 아니라 반복적인 같은 조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사건,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그러한 어떤 일들. 예를 들어서 이제 주사위를 던지는 것. 주사위를 던질 때마다 1부터 6까지 안에서 뭔가가 나오죠, 그렇죠? 주사위를 던졌을 때 뭐 어떤 상황에서는 1이 더 자주 나오고 어떤 상황에서 6이 더 자주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 모두 다 공통된 조건 하에서 1부터 6까지 나오는 그 모든 상황들이 다 나오는 조건들이 일정하게 평등한 그런 상태로 유지가 되어 있죠. 동전을 던질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주머니에서 공을 뽑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가 시행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행동들을 할 수가 있고, 그 결과들이 뭔가 의도되지 않고 랜덤하게 우연으로 발생되는 그러한 어떤 관찰 아니면 어떤 그러한 일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진짜 예시로 든다면 주사위 던지는 것,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사위 던지는 것,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시행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이제 그 시행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결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 동전을 던졌을 때는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거나, 주사위를 던졌을 때는 1, 2, 3, 4, 5, 6 뭐 이런 눈이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제 그러한 하나의 일련의 그 이벤트들을 우리가 근원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행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결과들을 전부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벌써 뭐 용어가 여러 가지가 나왔죠. 자, 그래서 그걸 좀 정리를 하자면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요. 예를 들어 주사위 던지는 거. 주사위 던지기라는 그 자체는 우리가 이제 시행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뭐 1이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 뭐 2가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고, 4가 나올 수도 있고, 5가 나올 수도 있고, 6이 나올 수 있잖아.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제 그 결과들을 전부 다 모은 집합을 하나 상상할 수 있는데, 그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거를 표본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때 이 하나하나를 이렇게 원소로 갖는 그러한 친구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근원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 표본 공간 내에 있는 원소들을 가지고 적절하게
이런 식으로 묶어서 집합을 하나 만들어 뭐 1, 2, 6 뭐 이런 식으로 이거를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사건이라고 이름을 붙일 겁니다. 자, 다시 주사위 던지는 시행 그 자체, 주사위 던지는 그 행동 자체를 우리가 시행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때 나타날 수 있는 그 결과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근원 사건이라고 부를 거예요. 뭐 여기서 1과 2나 뭐 6이 나오는 눈, 아니면 짝수가 나오는 뭐 상황, 아니면 홀수가 나오는 상황, 뭐 이런 상황들을 이제 한데 묶어서 우리가 일반적인 이벤트 혹은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모든 결과들을 전부 다 원소로 갖고 있는 그러한 전체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표본 공간이라고 부를 겁니다. 뭐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두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뭐 바이블도 쭉 읽어보시면 뭐 이그젠플 한번 볼까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관찰하는 실험은 시행이고 이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는 1, 2, 3, 4, 5, 6이 눈이 나오는 것이므로 표본 공간 S를 보통 표본 공간은 S라고 해요. 표본 공간을 S라고 하면은 S는 다음과 같이 써진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같이 썼죠. 자, 이 시행에서 1의 눈이 나온다, 짝수의 눈이 나온다 등은 이제 사건이라고 합니다. 즉, 이 표본 공간 내에 있는 원소들을 일정한 만큼 묶어가지고 만든 것을 우리가 이제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짝수의 눈이 나온다, 그럼 2, 4, 6만 모으겠죠. 홀수의 눈이 나온다, 1, 4, 5. 뭐 2의 배수, 아니, 뭐 4의 약수가 나온다, 뭐 1, 2, 4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겠죠.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건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그냥 대문자 알파벳으로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요. 집합이니까. 그래서 이제 뭐 A는 1만을 원소로 갖고 있고 B는 뭐 2, 4, 6만을 원소로 갖고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아직 언급이 되진 않았지만 좀 나중에 언급이 될 텐데 그때 이제 이 각각 하나하나의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집합들을 우리가 근원 사건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로 밑에 나오죠. 이그젠플 밑에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중에서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을 근원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 아무것도 발생되지 않는 그러한 사건,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런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도 이제 그 공을 빌려서 공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 전체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고요. 전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사건은 사실상 이 표본 공간이랑 똑같은 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두 다 발생하는 것을 이제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을 이제 전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공사건은 그럼 당연히 절대로 발생되지 않을 그러한 사건을 공사건이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바로 밑에 있는 이그젠플을 보시면은 한 개 주사를 던진 시행에서 근원 사건은 각각 저렇게 쓸 수 있다. 뭐 6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 뭐 10 이하의 자연수가 나오는 사건,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전사건이겠죠. 7의 눈이 나오는 사건, 뭐 8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뭐 이런 것들은 공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어에 대해서 쭉 정리를 했고요. 자, 다음 페이지 이제 바이블 포인트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확실하게 이 용어들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 시행은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하여 결정되는 관찰이나 실험. 같은 조건과 그다음 우연, 같은 조건, 반복, 우연 이 세 가지가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고 그다음 우연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다음 표본 공간, 모든 그 결과들을 전부 다 원소를 갖고 있는 그러한 집합을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사건은 당연히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나타날 수 있는 그 결과들을 몇 가지 묶어가지고 만든 집합, 그거를 이제 우리가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근원 사건은 각각 하나하나의 원소들, 즉 나타날 수 있는 결과 하나하나들만을 원소로 삼고 있는 집합을 근원 사건, 전 사건은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공사건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다. 당연한 얘기입니까? 그쵸? 네. 잠깐 물 좀 마셔볼게요. 이렇게 목이 갈라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사건과 곱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합사건과 곱사건 뭐랑 좀 뉘앙스를 비슷하게 보시면 되냐면요. 합사건은 합집합, 곱사건은 교집합이랑 느낌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하는데요. A라는 사건이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일단 B라는 사건을 3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A는 분명히 A가 짝수의 눈이었죠.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B는 당연히 3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니까 1, 2, 3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A랑 B의 합사건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A랑 B의 합사건이라는 것은 A 또는 B가 발생되는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곧 얘랑 얘의 합집합 그 뉘앙스를 그대로 갖고 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A 합사건 B는 A 합집합 B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1, 2, 3, 4, 6 1, 2, 3, 4, 6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그렇죠?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럼 A와 B의 곱사건은 무엇일까요? 곱사건은 공통으로 발생되는 것을 뜻해요. A이면서도 B인 사건을 이제 우리가 곱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A 교집합 B를 연상해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 하나만 겹치네요. 네, 그래서 이것이 A와 B의 곱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사건은 또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A가 일어나도 되고 B가 일어나도 되는 그런 사건을 이제 우리가 A와 B의 합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A가 일어나야 되고 동시에 그것이 B이기도 해야 된다. 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게 이제 A와 B의 곱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우리가 합집합, 교집합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용어만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어쨌든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본다면은 A와 B 합사건은 저렇게 첫 번째 벤 다이어그램으로, 곱사건은 두 번째 저렇게 교집합이 연상되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네, 여기까지는 쏘쏘해요. 이걸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이건 좀 큰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배반 사건과 여사건. 자, 배반 사건이라는 말은요, 서로 완전히 배치된다? 이걸 상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배반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완전한 반대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완전한 반대는 여사건입니다. 남을 여자를 써서 나머지라는 뉘앙스를 갖고 있는 그런 여사건을 이제 우리가 완전한 반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배반 사건은 그냥 서로 배치된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완전히 그 둘이 서로 다르진 않더라도 전체 집합 내에서 두 개의 사건이 혹은 두 개의 집합이 이런 식으로 배치되어 있으면 그럼 그때는 그 둘이 서로 완전히 배치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상황을 배반 사건, A와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 있는 부분, 요게 이제 A가 됐을 때 바깥 부분, 요거를 이제 우리가 A의 여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배반 사건과 여사건은 이 말에 좀 혼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건 좀 잘 구분해 주세요. 배반 사건은 완전히 이제 뭐 이렇게 걔가 아닌 나머지 전부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진짜 서로가 배치되고 있는 상태. 그때 이제 배반 사건이라고 한다. 집합에서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러한 관계를? 우리 집합 단어에서 이걸 뭐라고 불렀죠? 서로서로 불렀죠. 배반 사건은 A와 B가 서로소일 때 그때 이제 A와 B가 배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이제 여사건은 우리가 여집합을 떠올려 주시면 되는 거겠지, 그치?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개념 콕콕에 있는 네 문제를 한번 지금 여기서 다리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1번처럼) 표본 공간 S를 구해라 라고 했는데 그냥 집합 기호도 안 쓰고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막 원소만 나열한다든지 다 틀립니다. 그러면 확실히 이제 표본 공간은 집합이다. 사건 역시도 집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다음 지금 얘가 결과를 어떻게 나타내기로 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죠. 그럼 분명히 여기서 이 원소의 모양은 어떻게 돼야 돼요? 순서상으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몇 컴마 몇 이런 식으로. 자, 다 되셨습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첫 번째, 표본 공간 S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럼 이제 뭐라고 써주셔야 돼요? 각각의 결과들을 우리가 순서상으로 표현하기로 했죠? 뭐, 예를 들어, H,H라든지, 뭐, H,T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 S니까 당연히 집합의 형태로 써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원소들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달라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H, 그 다음에 HT, 자, 그럼 TH는 구분이 돼야 됩니까? HT랑? 구분이 돼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동면 앞면을 H, 뒷면을 T라고 하죠. 한 개 동전을 2회 던지는. 한 개 동전을 2회 던진다라고 이야기했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처음과 뒤. 아니, 처음과 나중? 아무튼 처음과 나중이 구분이 되잖아요. 처음에 앞이 나오고 뒤에 이제 그 우리가 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처음에 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앞이 나오는 이런 상황들은 분명히 우리 눈으로는 구분이 된다고. 그럼 이제 구분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만약에 동전에게 단순히 두 개를 동시에 던지는 상황인데 이 두 개 동전이 서로 구분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구분을 해주시면 안 되기도 합니다. 뭐 그때는 순서상으로 쓰지도 않겠죠. 그때는 집합으로 또 표현을 하기도 할 겁니다. 아무튼 T, H 그 다음에 또 이제 TT가 되겠죠. 깜짝이야. 네. 자, 그다음 두 번째. 앞면이 적어도 한 번 나오는 사건의 A를 구해라. 자, 이때 이 A를 뭐라고 써야 될까요? 자, 이게 의외로 이러한 케이스가 많이 나와가지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야. 자, 앞면이 적어도 한 번 나오는 사건. 그러면은 친구들이 자꾸 이렇게 써요. 앞면이 적어도 한 번. 여기서 이제 헤드가 앞면이죠. T가 이제 뒷면이고요. 헤드랑 테일에 앞글자씩 따가지고 H랑 T입니다. 이게.
몰랐죠. 네, 아무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 이 사건 A를 이런 식으로 나타내요. 앞면 혹은 A는 또 앞면 뒷면 또 A는 또 뭐 뒷면 앞면 이렇게 세 개를 나열해서 쓰시는 경우가 종종 보여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은 앞면이 적어도 한 번 나오는 사건을 구해주세요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얘를 섞어서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 거야. H, T, T, H 이런 식으로 말이지. 왜냐면 앞면이 적어도 한 번 나오는 그런 이벤트를 이제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근원 사건 하나하나를 따로 써달라는 말이 아니야. 알겠지? 자, 1부터 10위까지의 자연수가 각 면에 하나씩 적혀있는 정 12면체를 던져 윗면 적힌 수를 읽는 시행에서 소수가 나온 사건을 A, 10의 약수가 나온 사건을 B라고 할 때 A와 B의 합사건과 곱사건을 구해. 자, 합사건이 뭐라 그랬어요? 네, 합집합. 그 다음에 곱사건은요? 교집합. 그러니까 여기서 A 또는 B, A가 나와도 좋고 B가 나와도 좋다라는 게 이제 합사건이었고요. A이면서도 B인 것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 곱사건이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뭐 다 하실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3번.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진 시행에서 홀수의 눈이 나온 사건을 A라고 할 때 A와 배반의 사건을 모두 구하라. 자, 이때 절대로 뭐라고 쓰지 않도록 조심해라. 사건 A는 뭐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니까 1, 3, 5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배반의 사건은 그러면 2, 4, 6을 원소로 갖고 있는 그러한 사건이겠구나. 큰일 나죠. 이건 여사건이에요, 여사건.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A와 배반이 A라는 사건이 2, 4, 6이에요. 1, 3, 5였죠. 1, 3, 5였으니까 배반 사건은 그럼 이렇게 써야 돼. 2, 4, 6. 안 돼. 이건 여사건이야, 여사건. 배반 사건은 뭐예요? 배반 사건. 배반 사건. 그냥 얘랑 교집합만 없으면 되잖아. 그걸 쉽게 표현해서 뭐라고 표현할래? 규칙 못 찾았어요? 배반 사건과 여사건이 아예 그냥 아무런 관계가 없는 녀석인가요? 부분집. 맞아요. 여사건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러니까 배반 사건을 구해라라는 것은 A의 완전한 바깥 부분의 부분집합을 구해라라는 거예요. 이런 규칙들을 찾아가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2, 4, 6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주세요라는 문제랑 똑같은 거기도 해요. 배반 사건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라는 질문은 이해됐습니까? 네, 몇 개예요 그러면? 야,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야? 응? 8개예요. 자, 그럼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 시행에서 두 눈의 수의 합이 10 이하인 사건을 A라고 할 때 A의 여사건은 뭐예요? 뭐 여사건은 쉽죠, 그렇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이제 선생님 배반 사건에서 공사건도 배반 사건인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 배반 사건 이야기할 때 공사건은 안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질 않았잖아요. 분명히 A랑 공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일 거야. 그럼 당연히 배반 사건의 조건을 아주 잘 만족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빼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포함시키는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확률이라는 것을 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학적 확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여기서 총 3가지의 확률을 공부할 거예요.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그다음 기하학적 확률. 이 3가지를 공부할 건데 일단 수학적 확률은 우리가 곧 얘기를 할 거고 통계적 확률과 기하학적 확률 2개를 그냥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야구 같은 거 보시면은 어떤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을 때 안타를 칠 확률로서 쓰는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통 타율. 근데 이 타율이라는 건 엄밀히 말하면 과거의 데이터예요. 지금 이 선수가 안타를 칠 것이라 기대되는 확률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근데 그것 말고 더 객관적인 데이터로 뭘 취할 수 있겠어요?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취하는 거잖아, 그치? 그게 대표적인 통계적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지금 1000번의 타석에 들어섰을 때 한 300번 정도쯤 안타를 쳤으니까 이 선수의 타율은 0.3이야. 자, 그 말은 이 선수가 지금 타석에서 안타를 칠 확률이 0.3 정도쯤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거지. 그치? 그걸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통계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학적 확률 또는 확률끼리의 연산을 통해서는 확률을 논할 수가 없는 너무나 변수가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전부 다 고려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통계적 확률입니다. 그거는 그냥 과거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추정을 하는 것뿐인 거죠. 상당히 뭐랄까 정확도는 좀 떨어질 수 있는 확률 계산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 기하학적 확률은 여러분들이 이미 본능적으로 압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어떤 다트판이 있는데 균일하게 4등분을 하고 여기는 이렇게 쪼갰어요. 자, 여기가 당첨이. 그다음 여기는 이제 뭐 꽝이고. 그다음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아니 그냥 다 꽝이라고 하자. 시간 끌지 말고. 자, 4개로 균등하게 쪼개고 반으로 잘랐습니다. 자, 그럼 내가 여기 당첨될 확률이 얼마예요, 그러면? 4개로 균등하게 쪼개고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딱 반으로 쪼갰어요. 얘가 전체에 비해서 얼마만큼 해당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어요? 다트 하나 탁 던져가지고 무조건 꽂힌다고 할 때 내가 당첨될 확률은 얼마? 8분의 1이라고 하잖아. 이게 기하학적 확률이야. 근데 우리가 원래는 여기에서 이제 이 기하학적 확률을 논하려면은 이 전체에 들어가 있는 어떤 그 다트가 꽂힐 어떤 포인트의 개수를 다 세주고 그 중에서 이제 여기에 꽂힐 그 포인트 개수를 다 세줘가지고 원래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무수히 많잖아. 무수히 많은 것 가지고 우리가 그런 계산하는 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면적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면적, 밀도가 다 동일하니까 면적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하학적 확률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크게 어렵진 않은데 이 수학적 확률은 상당히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잘 공부를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는 자칫하다가는 진짜 정말 이상하게 잘못된 방식으로 계산을 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사위 하나를 던지는데 그 주사위를 하나 던졌을 때 거기서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확률이 얼마예요? 6분의 1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동전을 던졌는데 앞면이 나오는 확률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에요. 그렇죠? 자, 주머니 속에 공이 5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공이 흰색입니다. 나머지는 뭐 색깔이 뭐 다 달라요. 뭐 빨주노초라고 할까? 빨주노초. 뭐 아무튼.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내가 공 하나를 꺼냈을 때 그 흰 공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되는 확률이 얼마입니까? 주머니 속에 공이 5개가 있다고 했죠? 나머지 공은 전부 다 다른 색깔이고요. 뭐 한 색이, 그러니까 하나의 공이 흰색입니다. 그럼 얼마예요? 공 하나 꺼냈을 때 흰 공이 얼마예요? 5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치? 우린 이미 직관적으로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어느 정도는 알아요. 어느 정도는 알아. 근데 그 어느 정도 아는 것을 정확하게 규정해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쩌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말인데 어쩌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방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콕 집어가지고 근데 이건 조심해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좀 더 받아들이기가 편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오는 확률을 계산할 때 어떤 방법을 썼는지를 한번 복기해 보도록 합시다. 내가 주사위를 던지면요 뭔가 어떤 결과들이 나올 거야. 어떤 결과들이 나올 텐데 그 결과들이 나타날 때 나올 수 있는 그 경우의 수가 모두 몇 가지입니까? 야, 왜 대답을 못해? 빨리. 내가 주사위를 던졌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모두 몇 가지예요? 6가지지, 그치? 그래서 6가지 중에서 내가 바라는 게 1의 눈이 나오는 경우야. 그럼 그 6가지 중에 몇 가지에 해당해요? 한 가지? 그래서 6분의 1이라고 해서 계산을 했었단 말이야. 동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동전을 던졌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2가지야. 그럼 2분의 내가 바라는 건 한 가지여서 또 2분의 1이라고 했다고. 그치? 아니면 내가 뭐 주머니 속에 공이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흰색이야. 그래서 몇 분의 몇? 전체 5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경우의 수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5분의 1이라고 했다고. 우리는 너무나 본능적으로 어떤 시행을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 결과들의 총 개수, 즉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뭐 NS라고 할까요? 표본 공간도 집합이었으니까 NS. 그 여기에다 작게 읽으면 또 이 분수라고 착각하거든. NS. 그것 분의 내가 원하는 그 사건이 발생하는 그 경우의 수.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사건은 A라고 한다 했으니까 A의 원소의 개수.
ns분의 na라고 계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공감하고 계십니까? 그래, 뭐 누군가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들 늘상 이렇게 계속 계산을 하고 있었어. 즉 전체 발생할 것이라고 보여지는 그 사건의 그 결과들의 개수 분의 내가 말하는 그 사건의 결과의 개수, 즉 전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사건의 원소의 개수로서 우리가 확률을 계산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치? 자, 근데 여기서 내가 문제 하나 내볼게요. 근데 만약에 주머니 속에 공을 넣었는데 흰색 공이 2개 보여, 검은색 공이 이렇게 5개가 있다고 합시다. 자, 전체 여기 공 몇 개 있어요? 전체 공이 7개가 있죠. 모든 공은 모양과 크기가 다 같다고 합시다. 단순히 색깔만 달라요. 색깔만 달라. 자, 내가 여기에서 뭔가를 하나 꺼냅니다.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모두 몇 가지야? 내가 이 주머니 속에서 뭔가를 하나를 꺼내요.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지? 몇 가지야? 몇 가지? 2가지. 네, 2가지. 왜 2가지지?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는 기본적으로 항상 늘 어떻게 생각하기로 했어? 서로 구분되는 것만 카운팅하기. 그치? 서로 구분되는 것만요. 흰색이 나오거나 검은색이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경우의 수가 2가지입니다. 이걸 7가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중에서 흰색이 나올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흰색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1가지잖아. 그럼 이 정의대로 따른다면 그럼 얘는 확률이 2분의 1이야? 흰 공이 나오는 확률이? 납득이 되시나요? 뭔가 좀 아닌 것 같지, 그치? 아, 그렇게 보기에는 좀... 자, 또 다른 예시 한번 들어볼까? 야, 니들 아직도 축구하냐? 축구해? 응. 나도 축구 굉장히 잘하는데. 자, 생각해봐. 아, 내 말 한번 잘 들어봐. 내가 축구를 왜 잘하는지 내가 수학적으로 설명해 줄게. 여러분들이 나한테 패스를 해주면 나 맘먹고 그냥 이렇게 딱 공을 걷어 삽니다. 맘먹고. 그러면은 상대방 골대에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 그지? 내가 공을 쳤을 때 발생하는 경우의 수는 2가지 아니에요? 골이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그럼 전체 2분의 내가 골을 넣는 경우는 그럼 몇 가지야? 아, 1가지지. 야, 니들이 나한테 패스만 주면 난 무조건 2분의 1의 확률로 골 집어넣을 수 있어. 하루에 맘만 먹으면 한 10골도 집어넣을 수 있어. 야, 10골 집어넣으면 그럼 뭐 나 지금 당장 레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말이 되나요, 근데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2분의 1은 무슨? 한 100분의 1도 안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어디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 이 수학적 확률의 정의와 우리의 어떤 그 본능적인 계산법에서 뭔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일까? 여기에 반드시 필수적인 조건이 하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조건에 대한 것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예시들을 들어본 건데, 지금 이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이랑 이 공을 뽑는 시행, 이 둘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주사위에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그 각각의 눈이 나오는 그 사건들은요, 전부 다 어때요? 전부 다 어떻습니까? 그들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되는 정도가 모두 다 똑같아요. 1이 나올 거라 기대되는 정도랑 2가 나올 거라 기대되는 정도랑 3이 나올 거라 4가 나올 거라 5가 나올 거라 6이 나올 거라 기대되는 정도가 전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1의 눈이 나올 것이라 기대되는 정도를 구하려면은 전체 6분의 1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다고.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요, 내가 그냥 이거를 흰색이 나오거나 검은색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이파전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흰색이 나올 거라 기대되는 정도랑 검은색이 나올 거라 기대되는 정도가 이게 서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2분의 1이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뭔가 그시기하다. 이 골 넣는 상황도 마찬가지야. 아니, 저 양반이 공을 쳤는데 골을 넣을 거라 기대되는 정도랑 골을 못 넣을 거라 기대되는 정도가 이게 서로 다르다고. 골을 못 넣을 것 같아, 딱 봐도. 근데 이거 갖다가 2분의 1이라고 하면 이거 뭔가 좀 문제가 크다는 거지. 그래서 이 수학적 확률로 전체 발생 가능한 경우의 수 분의 부분의 경우의 수로서 우리가 그 수학적 확률로서 그 확률을 계산을 하려고 하거든. 당연히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 그 각각이
발생할 것이라 기대되는 정도가 모두 같게끔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이 수학적 확률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는 조건입니다. 근데 내가 이 얘기는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뭐 경우수랑 확률 부분 공부할 때 나랑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도 계시죠? 그 부분 공부를 할 때 내가 진짜 집요하게 지겹도록 강조했었던 부분이기도 해요. 그때 이제 확률이 나왔었을 때.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이게 확률이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 앞에 이 표본 공간에 각각의 원소들을 하나하나의 집합으로 갖는 것을 우리가 무슨 용어로 뭐라고 표현했었죠? 이 표본 공간의 원소들 하나하나, 즉 결과들 하나하나를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 우리가 그걸 뭐라고 했었어? 네 글자. 땡땡 사건. 근원 사건. 그래서 이 앞에는 반드시 이러한 조건이 달라붙습니다. 어떤 시행에서 각 근원 사건들이 발생할 것이라 기대되는 정도가 모두 같을 때 그때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 분의 부분의 경우의 수로 계산을 한다. 자, 바이블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129페이지 한 3분의 2 지점 정도쯤 보면은 어떤 시행에서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다고 생각될 때 이 근원 사건은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주사위를 던지거나 동전을 던지거나 라는 그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 무슨 뭐 특수한 주사위를 갖다가 너희들한테 뭐 골탕 먹이려고 문제를 내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 주사위들은 모두 다 기대된 정도가 똑같다. 동전도 역시 모두 다 기대된 정도가 똑같다. 인위적으로 그거를 뭔가 좀 달리하지 않았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사위가 뭐 어떤 한 면은 뭐 나올 뭐 경우의 수가 뭐 다른 거랑 뭐 다르게끔 인위적으로 뭐 세팅이 됐다거나 근데 그런 문제는 사실상 거의 나오지는 않겠지만요. 그렇게 의도적으로 달리한 것이 아니라면 별다른 말이 없으면 각 근원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 기대된 정도는 모두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주머니처럼 장난치지 않는 이상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가장 윗줄에 형광펜 쳐져 있는 부분 볼게요. PA. 우리가 이제 이 P라는 것은 그 여러분들 확률을 이제 영어 단어로 뭐라고 합니까? probability. 그쵸? probability. 거기 이제 앞글자 P를 딴 겁니다. 그래서 이제 PA. A가 발생할 확률이라는 소리예요. 그거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즉 그것은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랑 똑같지. 그래서 NS라고 표현을 합니다. NS. 그 다음에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A의 원소의 개수죠. 그래서 NA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전제 조건 하에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 각 근원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 기대된 정도가 모두 같을 때만 이렇게 계산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상황이 하나가 남았어요.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아까 주머니가 좀 커야 됐지?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거지. 공이 총 7개가 있는. 자, 지금 여기에서 흰색 공 2개랑 검은색 공 5개가 있어요. 전체 공이 7개가 있는 상황이다. 자, 전체 7개의 공이 있는데 이 7개의 공 중에서 흰 공이 나올 거라 기대된 정도랑 검은 공이 나올 거라 기대된 정도가 지금 서로 어땠어요? 같았어, 달랐어? 같았어, 달랐어? 달랐지. 그럼 이걸 반영해서 확률을 구할 수는 없어요. 지금 세팅 상황에서는. 그런데 그럼 뭐 얘의 확률은 우리가 0명 못 구하나? 그건 아니겠지. 각 근원 사건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모두 같도록 인위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다르게 봐주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분명히 얘네들은 다 같아요. 구분이 안 돼. 얘네들 역시도 다 구분은 안 돼. 그런데 내가 그냥 여기에다가 마음대로 그냥 스티커를 붙여버리는 거야. 내가 여기에다가 1번, 2번,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스티커를 붙이는 그 행동을 했다고 해서 걔네들이 뭐 더 자주 나타날 것이라고 뭐 등장 확률이 막 달라지고 그러겠냐?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여기다가 1번 스티커 딱 붙이면 막 얘가 갑자기 뭐 더 많이 나타나고 그래요?
내가 여기다가 막 5번 스티커 붙이면 뭐 얘가 막 덜 나타나고 그럽니까? 그런 거 아니죠? 스티커를 붙이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서는 전혀 얘네들이 뽑힐 확률에 대해서는 어떠한 영향을 끼치지도 않아요. 동의하십니까? 네, 좋아요. 자, 그러면 1번 흰 공, 2번 흰 공, 1번 검은 공, 2번 검은 공, 3번, 4번, 5번 검은 공이라고 내가 그들에게 각각 다 이름을 붙여줬어요. 스티커를 다 붙여줬다고. 그럼 그 순간 우리에게는 이 7가지 상황이 모두 다 어떤 걸로 보여요? 다 같은 걸로 얘네들끼리 다 같은 걸로 보입니까? 어때요? 다 다른 걸로 보이죠. 흰색도 검은색도 전부 다 구분이 된다고. 즉 내 눈에는 지금 여기에서 이 7가지가 다 다르게 보인단 말이야. 맞죠? 자, 그렇게 했었을 때 그 각각의 하나하나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 하나하나가 발생할 것이라 기대되는 정도는 모두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다 같게 세팅이 되었지. 그들을 다 달리 놓고 본다면 얘가 발생할 것이라 기대되는 정도랑 얘가 발생할 것이라 기대되는 정도랑 얘가 발생할 것이라 기대되는 정도랑 얘가 발생할 것이라 기대되는 정도가 전부 다 각게끔 평등하게 세팅이 되었잖아. 그럼 이제부터는 이야기할 수가 있지. 전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7개. 그 중에 흰색 공이 뽑힐 거라고 뽑히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몇 개? 2개. 그래서 답을 7분의 2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는요. 정말 집요할 정도로 구분 가능한 것과 구분 가능하지 않은 것들을 열심히 논해가면서 그때 답을 쓰곤 했지만 이 확률에서는 구분이 불가능한 것도 구분을 가능하게끔 인위적으로 조절해가면서 우리가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어떤 사건 A의 원소의 개수로서 확률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 조금 미묘한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경우의 수 파트에서 이야기하는 경우의 수는요. 확실하게 그 둘을 다 따져가 주셔야 되고요. 확률 파트에서 이야기하는 경우의 수는요. 확률을 구하기 위한 경우의 수는요. 비록 이 문제 조건에서는 구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인위적으로 스티커까지 붙여가면서 구분이 되게끔 이 상황을 바꿔서 어차피 그렇게 상황을 바꿔도 발생 확률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으니까 그게 자유롭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바꿔서 그들을 모두 다 구분 가능하게끔 만들어서 그때 확률을 계산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확률 단원에서 경우의 수를 바라보는 스탠스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 확률 단원에서 이 경우의 수를 이용해 이 확률을 구하는데 자기 혼자서 이 NS나 NA를 구할 때 저희 구분이 안 되니까 구분이 안 되게끔 경우의 수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하다가는 나한테 이제 혼나는 거죠. 그렇죠? 이 얘기를 안 들었다는 거니까, 그렇지?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적 확률은 그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뭐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저기 나와 있는 예시는 너무 쉬운데. 자, 1, 2, 3, 4, 5, 6이고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2, 4, 6이기 때문에 바로 밑에 있는 이것을 풀이에요. 아니 거기 말고 바로 밑에 네. 네. 그래서 S가 1, 2, 3, 4, 5, 6 주사위 하나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가지잖아요. 그렇죠?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의 A는 이제 2, 4, 6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NS분의 NA 하면은 이제 A의 확률 PA가 나오는데 그때 그 확률은 2분의 1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예요. 자, 바이오 포인트 다시 한 번만 강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행에서 자 여기가 뭐가 중요하다고?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라는 이 조건이 중요하다고. 이 조건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저렇게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PA는 NS분의 NA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자, 확률의 기본 성질. 자, 얘네들은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니까 우리 그냥 쑥쑥 치고 나갈게요. 자, 확률은 당연히 NS분의 NA로 계산이 된다고 했잖아. 그럼 NA는 어차피 작아봤자 0이고 어차피 커봤자 NS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분수의 값은 진분수겠지. 진분수, 그치? 자, 그래서 얘는 0과 1 사이에 존재한다. 당연히 0도 가능하고 1도 가능해요. 공사건일 땐 0이겠고 전사건일 땐 1이겠지, 그치?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 얘기까지도 같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약점이어 적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내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각 근원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되는 정도가 모두 각기끔 세팅이 안 돼 있다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연출이 된다라는 거 이따가 다시 한 번만 읽어봐 주시고요. 그다음 통계적 확률은 아까 말씀드렸죠.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그 미래의 확률을 논할 때 자주 사용하는 그런 확률이 통계적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변수가 있어서 사실상 이거를 어떻게 뭘 적용을 시켜서 계산을 할 수가 없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통계적 확률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건 수학
수학적으로 뭐 물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죠. 그런데 수학적으로 아주 그렇게 막 정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에서 이 횟수를 뭔가 이렇게 우리가 조사한 표본의 개수를 엄청나게 많이 늘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야구선수 이야기했었죠? 야구선수가 100번 타석에 들어섰을 때 나타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타율을 논하는 것보단 이 야구선수가 만약에 10,000번 타석에 들어섰을 때의 데이터를 논하는 것이 훨씬 더 어떻게 했습니까? 더 정확하겠죠. 더 의미 부여할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여러 개의 변수가 다 한꺼번에 거기에 반영이 됐을 테니까. 근데 이 야구선수가 진짜 평생을 바쳐서 무한번 그 야구 빠따를 휘둘렀다. 그러면은 그때는 그 데이터는 진짜 신뢰할 만하죠. 물론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쵸? 그래서 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어디였어? 133페이지 보시면은 어떤 시행의 횟수를 한없이 크게 하면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큰 수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큰 수의 법칙이라고 뭐 거창한 이름 붙일 필요 있어요? 그냥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쵸? 선생님, 이거 통계적 확률은 구라 아니에요? 구라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타협이죠. 우리가 그러면 야구 선수가 그때 타석에서 그 안타를 칠 확률을 무슨 수로 구합니까? 근데 그거 1,000번 안 쳐도 그냥 나오잖아요. 1,000번 안 쳐도 그냥 나오잖아요. 타율이 나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타율을 진짜 1,000번을 측정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 선수들의 누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타율을 제시하는 겁니다. 뭐 그럼 이 선수들이 지금 여기서 야구 선수가 타석에 서가지고 배트를 휘둘러서 안타를 치는 건 정말 자연적인 요소까지 고려하면 수많은 변수가 좀. 그럼 신인 선수는 타율이 없어요? 신인 선수는 타율이 없어요? 없겠죠. 완전 신인 선수는 0.00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만약에 한 번 딱 빠따를 휘둘렀는데 거기서 이제 아웃당했어. 그럼 계속 0.00인 거지. 만약에 이 선수가 거기서 딱 휘둘렀는데 이제 뭐 안타를 쳤어. 한 타석에 한 번 안타를 친 거야. 그럼 1.00이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 포스트 시즌 같은 데 보시면은 이 선수의 포스트 시즌 안타를 칠 확률 뭐 이렇게 해보면은 첫 경기 같은 거 보면 타율 뭐 정말 웃기게 나오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이 선수가 두 번째 타석이야. 근데 밑에 보니까 1.00 찍혀있어. 첫 번째 타석에서 안타를 쳐가지고 나간 거야. 그런 경우는 이제 1.00이라고 뜹니다. 뭐 야구 전문가는 아니지만 내가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하긴 하죠. 어쩔 수 없잖아. 근데 진짜 내가 지금 여기에 딱 섰을 때 뭐 저 투수가 누군지, 저 투수의 컨디션이 어떤지, 나의 컨디션이 어떤지, 내가 어제 똥을 쌌는지 안 쌌는지, 지금 바람 방향은 어떤지, 바람의 세기는 어떤지, 햇빛의 강도는 어떤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고려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지만 내가 지금 이때 미래의 안타를 칠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게 불가능하잖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타협을 한 거죠. 통계적 확률은. 뭐 구라라고 해도 할 말은 없습니다. 구라가 없긴 하니까요. 미래의 확률을 논하는 건 아니니까 그거는 확실히. 자, 기하학적 확률. 요건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죠. 그냥 우리 다트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그것도 별로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 패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저기 뒤에는 개념 폭포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좀 이따가 우리 문제도 같이 한번 예제 보도록 할게요. 개념 폭포 먼저 풀어보시고 혹시 다 되신 분들은 뒤에 넘어가셔서 예제 한번 쭉쭉 보고 계십시오. 잠깐 일시 정답게. 자, 그 다음 확률의 덧셈 정리 보도록 합시다. 덧셈 정리. 내가 이게 원래 예시를 같이 풀고 가려고 했는데 그 예시는 지금 하다가는 우리가 제 시간에 못 끝날 것 같아서 일단 요거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시간 남으면 좀 몇 가지 중요한 예시를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내가 아까 전에 그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어떤 방법? 수학적 확률로서, 즉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고요. 확률의 연산을 가지고 구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어. 근데 분명히 이렇게 두 가지를 배우는데 한 가지를 주력 원툴로 사용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경우가 간혹 보인다. 근데 그나마 차라리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확률을 계산하면은 80%는 건지고 20%는 이제 약간 좀 흐지부지 되니까 그나마 차라리 낫겠는데 확률만 가지고 확률을 계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러면 망한다. 20%만 건지고 80%는 망해버리니까. 근데 어쨌든 둘 중에 하나의 원툴로서는 절대로 생존할 수가 없으니까 둘 다 같이 공부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관점이 아니라 다른 전략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확률을 계산해야 되는 거고 어떤 상황에서는 확률끼리의 연산을 가지고 확률을 계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판단을 내리고 적절한 전략을 취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A랑 B라는 두 개의 방법이 있는데
어떤 것은 A라는 퍼즐이 맞는 거고 어떤 것은 B라는 퍼즐이 맞아요. B라는 퍼즐이 맞을 것에다가 A를 갖다 우겨 넣으면 절대로 안 되듯이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를 취사 선택하셔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죠? 두 가지를 배웠다고 해서 이 두 가지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선택해라가 아니라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그에 맞는 곳에 맞는 방법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일단 먼저 강조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확률의 덧셈 정리라는 부분입니다. 확률의 덧셈 정리. 근데 이 덧셈 정리라는 게 별다른 건 아니고요. 그냥 A 또는 B가 발생할 확률을 구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 또는 B가 등장하는 A 또는 B가 나타나는 어떤 확률을 구하는 과정. 그럼 당연하게도 너네들은 뭐 또 주사위 한번 얘기해볼까?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이 있어요. 근데 이 사건 A는 뭐 2, 4, 6?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고요. 사건 B는 4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A 또는 B가 발생할 확률은 얼마일까요? 여기에서 A 또는 B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합집합을 연상할 수 있을 것이고요. 당연하게도 1, 2, 4, 6 이렇게 4개의 원소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것의 확률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6분의 4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집합을 직접 구해준다면 뭐 6분의 4라고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굳이 얘를 구하지 않고서도 얘네들의 확률을 각각 가지고 계산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 우리가 이 A 합집합 B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이 확률이 N 여기 밑에다 쓸게요. 차라리 나열되는 게. 자, 우리가 지금 P A 합집합 B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N S 분의 N A 합집합 B인 거잖아, 그치? 근데 NS는 어차피 6이야. 근데 NA 합집합 B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지. NA 합집합 B가. 그럼 이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기로 집합 단원에서 공부를 했었죠? 일단 N, A 더하기 N, B 빼기 N, A 교집합 B라고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어. 그럼 결국엔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N, S. 맞아요? 자, 그런데 그거를 따로따로 떼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것 더하기, 이것 빼기, 이런 식으로 세 파트로 쪼개가지고 생각해보자. 그럼 결국엔 걔가 말하는 게 P, A에서 P, B를 더하고 P, A교 B를 빼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 그쵸? 네.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 146페이지 밑에 보시면 A 합집합 B의 확률은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더하고 A 교집합 B의 확률을 뺀 것이랑 똑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당연한 얘기니까. 그쵸? 이거 뭐 대단하게 무슨 뭐 덧셈 정리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때 이 PA랑 PB를 더한 것에서 PA 교 B를 빼는 것에서 만약에 이 A 교 B의 확률이 0인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이 상황은 당연히 그게 아니겠지만 0인 상황이라면 어떨까? 그럼 그때는 이 A와 B의 확률을 구할 때는 단순히 얘네 두 개의 확률을 더하기만 하면 되겠지? 그치? 네. A와 B가 서로 무슨 관계라면? 배반 관계라면 우리가 A 합집합 B의 확률은 그 각각의 두 확률을 더하는 것만으로 끝낼 수도 있다라는 추가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특수한 상황이라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PA를 한번 구해볼까?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PB는 얼마입니까? 요것도 2분의 1이죠? 자, PA교 B는 얼마예요? 이때 이제 2, 4가 공통이니까 6분의 2, 즉 3분의 1이 겹쳐집니다. 그래서 1에서 6분의 2 빼니까 6분의 4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수치적으로도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PA 합집합 B는 PA 더하기 PB 빼기 PA교 B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147페이지 넘어가 보시면은 중간 정도쯤에 또 나오죠. A와 B가 서로 배반 사건일 때요. PA와 B는 PA 더하기 PB라고 쓸 수 있다. 네. 배반 사건이라는 얘기가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밑에 바이블 포인트 보시면은 아까 했었던 이야기가 똑같이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는 뭐 세 사건에 대한 확률의 덧셈 정리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집합단원 제대로 공부하셨으면 이건 역시도 응용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 여사건의 확률. 자, 여사건의 확률은 당연히 뭐겠어? 1에서 그 사건의 확률만 빼주면 그것이 여사건의 확률이겠지. 그래서 사건 A의 확률이 3분의 1이었다? 그럼 여사건의 확률은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념 꺾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1번. 두 사건 A, B에 대하여 PA 더하기 PB가 9분의 7이라고 합니다. A 요집합 B는 9분의 2고요. 그럼 당연히 A 합집합 B는요? 빼면 되죠. 그래서 9분의 5가 될 겁니다. 1부터 15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15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을 뽑을 때 4의 배수 또는 6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올 확률을 구해라. 자, 지금 이 문제는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두 가지 전략이 모두 가능하죠. 경우의 수를 구해서 해결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4의 배수의 확률, 6의 배수의 확률, 그다음 4랑 6의 공배수, 얼마? 12의 배수의 확률을 빼주는 것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4의 배수 또는 6의 배수, 경우의 수를 한번 다 구해보면은 4, 8, 12, 그 다음 6, 12 하니까 전체 몇 개야? 5개지, 그치? 4, 8, 잠깐만. 4, 8, 10, 여기 3개네. 4, 8, 12에다가 6, 12 하니까 4개죠, 그쵸? 12가 공통이니까. 그래서 15분의 4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또는 경우의 수의 그러니까 경우의 수의 관점이 아니라 확률의 관점으로 이제 계산한다면은 4의 배수가 나오는 확률 얼마입니까? 15분의 3. 6의 배수는요? 15분의 2. 근데 그들의 공통 12의 배수는요? 15분의 1. 그래서 15분의 3에서 15분의 2를 더하고 15분의 1을 빼주시면은 역시 15분의 4가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일단 3번.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3 또는 5일 확률을 구하라. 3일 확률은 뭐야? 1, 2랑 2, 1. 그다음 5일 확률은 1, 4, 2, 3, 3, 2. 그다음에 4, 1 이렇게 해가지고 총 4개 하시면 되죠, 그렇죠?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36가지고요. 근데 또 여기서 이런 얘기 한다. 선생님 두 개의 주사위가 서로 구분되나요? 이씨, 구분되든 안 되든 똑같다고 했죠. 구분이 안 되더라도 구분을 시킨다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걸 갖다가 분모가 36이야, 21이야 지금 이거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 개의 주사위가 만약에 똑같은 주사위라면 전체 경우의 수는 21가지였잖아. 두 개의 주사위가 서로 다른 경우라면 36가지였고. 그쵸? 이 정도 외우고 있잖아, 그치? 우리 늘 했었던 부분이니까. 그래서 21이 아니라 36이다. 구분이 안 되더라도 구분을 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그쵸? 자, 그다음 4번. 흰 공 5개랑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다.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낼 때 적어도 1개가 흰 공의 확률을 구해라. 자, 적어도 2개의 공을 꺼냈는데 2개의 공을 꺼냈는데 적어도 1개가 흰 공의 확률. 2개의 공을 꺼낸다.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모두 몇 가지예요? 지금 전체 공이 몇 개가 있어? 전체 공이 몇 개야? 8개지, 그치? 8개 중에서 내가 2개 공을 꺼내요. 그럼 전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8C2. 오케이, 8C2예요, 8C2. 이 8개가 전부 다 다른 걸로 취급이 돼야 되는 거잖아? 원래는 여기서 경우의 수 구할 때 8C라고 하면 큰일 나지, 그치? 원래는 여기서 2개 공을 꺼낸다.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뭐야? 흰색 또는 흰색, 검은색 또는 검은색. 3가지야, 3가지. 원래는 3가지로 대답해야 돼. 근데 우리가 확률에서 말하는 경우의 수니까 당연히 8C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다 다른 걸로 취급돼야 되니까. 자, 근데 적어도 1개가 흰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흰공이 하나만 나와도 되고 2개가 나와도 된다는 거잖아, 그치? 따로따로 구하셔서 더하셔도 되겠죠. 상관없어요, 그쵸? 그럼 따로따로 한번 계산해볼까? 따로따로? 1개가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흰공이 1개가 나오는 경우? 일단 5개 중에서 뭐 하나 골라야 되겠지? 5 곱하기 또 3개 중에서 뭐 하나 나와야 될 거야? 3. 그쵸? 그 다음 또 이게 흰색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흰색 그건 안 되죠? 왜냐면 이거는 동시에 꺼내는 거니까. 너가 여기서 8C2라고 스타트를 끊었으니까 5C2가 되겠죠. 그럼 10가지네? 아까 5 곱하기 3하면 15가지? 지금 이거 10가지. 그럼 도합 25가지네. 그래서 8C2가 얼마냐? 8, 7, 52면 28. 28분의 25라고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적어도 하나가 흰공이다라는 것은 전체가 다 검은 공일 가능성만 제거해주면 되죠. 그럼 전체가 다 검은색 공일 가능성은 몇 가지예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지? 3C2가 되겠죠? 3가지입니다. 그래서 28분의 3을 전체에서 빼줘도 되겠죠. 그래서 1에서 28분의 3을 빼주니까 28분의 25 같은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하든 결국엔 같은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우의 수 입장에서 들어가는 것이 이제 또 확률의 입장에서 들어가는 것이 약간 좀 두 파로 나뉘어지는데 쉬운 문제니까 양측이 다 가능하지만 좀 어려운 문제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조금씩 더 한쪽 편을 강제하는 경우들의 문제를 많이 마주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에 적절한 조치들을 좀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저 뒤에는 예제까지 같이 건들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니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확률 부분 좀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야. 그 말은 오늘 숙제가 좀 나간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오늘 확률 숙제가 나갈 텐데 이 확률 숙제는 금요일 수업 때까지 해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금요일 수업 때까지 그 확률 숙제를 해가지고 오시고 그래서 이제 금요일에 우리가 조건부 확률 나가기 이전에 이 확률 부분의 문제를 좀 같이 풀어보고 좀 익숙해진 상태에서 조건부 확률을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되게 좀 조심스럽게 나가고 있으니까 잘 따라오십시오. 여기까지. 조건부 확률? 아니 숙제요. 아니? 몇 문제인데요?